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 공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제이킴님께서 댓글로 ICF 수입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슬라이드는 그 수입 과정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저는 ICF 생산자 협회, 미국에 있는 ICF 생산자 협회를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주요 ICF 생산 업체들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로직스, 누드라, 쿼드록 등등 해가지고 이제 빌드블럭도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비교적 미국에서 규모가 크고 믿을 만한 회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중심으로 업체 선정을 하게 됐는데, 모든 회사의 고객 지원 부서, 그 다음에 세일즈 앤 마케팅 부서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해외 판매를 하는지 해외 판매 여부,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은 어느 정도, 저는 특히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주변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이 업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산 공장의 위치입니다. 생산 공장의 위치는 운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미국 서부에 생산 공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운임이 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히스토리는 그 회사가 얼마나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이 생산자 협회에서 보면 대부분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그 연역, 믿을 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점검한 그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제 빌드블럭이라는 회사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빌드블럭이 저는 최선의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고르셔도 되고요. 일단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메일을 그 앞에 여러 번 주고받았죠. 주고받으면서 저희 집에 설계안도 보내주고 해가면서 품목별로, 그러니까 어떤 블럭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래서 총량이 얼마나 되니까 단가는 얼마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이제 본격적인 내고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보내는지, 예전에는 이제 LC 방식을 많이 썼었는데 LC 방식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취하는 쪽에서, 돈을 받는 쪽에서 LC 방식은 좀 번거롭거든요. 그다음에 돈을 입금 받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물론 이제 가장 안전한 방식이긴 하지만 일단 신용이 좋은 경우에는 굳이 LC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C 대신에 이제 저는 사용했던 것이 와이어 트랜스퍼, 옛날 같으면 이제 TT 전신환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주문을 한 다음부터 생산 선적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것을 알아야지 이제 제가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이 이제 다 확인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주문서를 보내죠. 퍼체이스 오더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가급적 영어로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쪽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썼는데요. 퍼체이스 오더는 이제 저희 주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문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어떤 주문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대체해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이 쿼테이션과 PO, 그러니까 퍼체이스 오더, 이것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메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체이스 오더, 그러니까 주문서를 보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커머셜 인보이스, 이것이 이제 최종 견적서입니다. 견적서, 청구서, 대금 청구서라고 보면 되겠죠. 대금 청구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대금 청구서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 여기는 물때, 그다음에 혹시 소요될지 모르는 운임, 이것은 대부분 공장 출고가를 할 경우 운임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하여간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보이스 상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금액, 그것을 송금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인보이스 상의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수취은행과 계좌로 아주 정확하게 보내야 되는데,
스위프트 코드가 정확하게 이게 이제 은행 간 그 코드인데요. 미국에서 부여하는 건데 이 스위프트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름이 다른 은행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와 어드바이징 뱅크 그러니까 수취 은행의 주소, 이름 등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송금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이제 국내 은행에서 송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송금 영수증을 생산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빌드블럭이죠. 그쪽으로 보내서 대금이 수취됐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그러면 한 2, 3일 후에 대금 수취 확인을 그쪽에서 이메일로 하게 됩니다. 대금 수취 확인이 되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끝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자 쪽에서 생산하고 선적을 하게 되는데 생산해서 선적을 할 때 반드시 운송 회사에다가 이제 뒤쪽에 운송사 선적이 내리는데 선적까지 가게 되면 이제 운송사가 개입이 되는데 생산하고 선적하는 이 단계에 반드시 저희가 생산업체에다 얘기해야 될 것은 커머셜 인보이스는 이제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패킹 리스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물건들이 몇 개가 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HS 코드라고 해서 국제 간 무역을 할 때 부여되는 상품에 부여되는 고유의 HS 코드가 있습니다. 이 HS 코드가 명기된 패킹 리스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성분 분석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일 경우에는 통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분 분석이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분 분석표를 반드시 생산자에게 요청해서 오다를 하기 전에 이것은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미국과 FTA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트리 오브 오리진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만 저희는 관세를 부담하지 않죠. 만약에 원산지 증명이 없으면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산 선적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생산자에게 요청하는 단계에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운사를 운송사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운송사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국내에서 쉽게 찰 수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오고 가는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운송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업체에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그러니까 이 앞에서 픽업 데이트가 결정됐으니까 그 날짜와 장소에 컨테이너를 보내서 물건을 픽업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물건이 픽업이 돼야지만 운송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운송사는 비ll of lading이라고 해서 선화증권이라고 얘기죠. 선화증권을 발행해서 한 분은 생산자에게 주고 한 분은 이제 나중에 통관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사가 물건을 수취한 다음에 물건이 이동을 해서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수입 신고를 하고 통관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입 신고와 통관은 국내에서 별도로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데 관세사는 대개 운송사에서 잘 하는 관세사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관세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관세사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성분 분석표, 원산지 증명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선사에서는 비엘을 이제 관세사에게 남겨줍니다. 그러면은 세관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통관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관 심사에서 검사하는 방식이 뭐 있는데 이거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관 심사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문제없이 끝나게 되면은 통관 관련 비용 이런 것들이 관세사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는 관세사 수수료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공사 현장까지 배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운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 관세사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지불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지불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입신고 필증을 받게 되고, 수입신고 필증을 받으면은 모든 통관 절차가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는 물건이 이제 제 소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운송을 하게 되면은 상품 수취하는 과정으로 이런 수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히 그 중요한 부분 몇 가지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적과 그 다음에 주문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견적을 할 때 있어서 수량 계산이 돼야겠죠. 그래서 품목별로 수량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설계 도면을 그쪽에 보내서 그쪽에서 그 품목별 수량을 계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빌드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설계 도면을 보내서 계산하기도 했고, 또 빌드블록 같은 경우에는 ICF 소유량을 계산하는 그 엑셀 파일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블록별로 어떤 게 몇 개나 필요한지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산 부족하지 않도록 그 여유분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족하지 않도록 좀 남더라도 저는 한 5% 정도 여유분을 뒀는데, 이 경우에 이 툴이 이미 여유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일즈 담당자의 협업에 문의를 해가지고 정확한 소요량과 여유분이 포함된 수량으로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수량을 주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페이먼트 텀인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 방식, 신용시장 방식이 훨씬 더 이제 안전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돈을 송금했는데 물건을 안 싣고 그냥 돈을 떼먹는 그런 경우가 신용장 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 아까 말씀드린 TT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산업체의 신용이 중요하고 생산업체의 그 재정적인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ICF 협회, 생산자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들, 그 회사들은 신용도 있고 안정적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이 TT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 확실한 거래처라는 것이 그 확신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가 계산할 때 그 운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인데, 대부분은 그 해운사, 운송회사가 컨테이너를 그 생산자에게 갖다 놓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공장 출고가로 FOB 엑스플랜트라고 또는 엑스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장 출고가로 견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FOB 웨스트포트, 그러니까 미국 서부의 항구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미국 내륙 운송비가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사전에 내고를 하시면서 FOB 엑스웍으로 하는지 FOB US 포트로 하는지 그 부분은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운임이 어디로 옮겨지는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그 은행이 그 송금할 때 수수료는 이쪽에서 제가 내지만 저쪽에서 돈을 찾을 때 은행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수수료는 대부분 이제 이 수입자가 그 지불을 하는데, 뭐 좋은 회사를 만나면 은행 수수료는 뭐 자기가 부담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수수료도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시 요청사항, 아까 이제 대략 말씀드렸는데 원산지 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FTA가 체결된 나라로부터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관세, 물때하고 그 운임, 해상 운송까지 다 포함한 금액의 대개 8%에서 10% 정도의 그 비용이 관세가 되는데, 그 관세를 절약하는 방식이 원산지 증명,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고요. 원산지 증명과 동시에 이제 원산지 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는 증명만으로는 그 물건 바꿔치기 이런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품에 적절한 라벨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그 예를 들어 Made in USA라는 라벨을 붙여서 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확실한 거가 되죠. 그러니까 증명서도 있고 제품에 그 표기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 이 두 가지가 돼 있으면은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절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분 분석표. 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이게 시험용 샘플 5개 정도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규격은 시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모든 단열재는 열관유율을 반드시 시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용에서는요. 그래서 이 열관유율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시험한 결과는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험용 샘플을 별도로 받아서 열관유율을 국내 기관이 발행한 열관유율을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용 샘플 5개 정도, 요 규격은 미리 국내 시험기관에 문의를 해서 샘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를 의뢰를 저쪽에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집 근처에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물어봤어 했는데, 그 당시에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서 여기 기록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는 모든 서류의 스펠링은 반드시 모두 일치되는, 이건 주문시 요청 사항은 아닌데, 여러분께서 작성하시는 서류와 저쪽에서 작성한 서류의 회사 이름이라든가 품목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스펠링 만약에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게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스펠링을 모든 서류에서 일치시키도록 점검을 거듭해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 부분, 이 컨테이너 부분도 이제 주문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조립이 된 상태에서 선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피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집 하나 짓는데 컨테이너를 2개를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회사별로 이 운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빌드블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조립이 된 게 아니라 판과 그다음에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웹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부피를 줄여서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큐브 컨테이너라는 것은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서 높이가 한 30cm 정도 높습니다. 저희 집 60평 집을 짓는데 하이큐브 컨테이너에 40푸트짜리로 하나를 꽉 채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큐브 컨테이너가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컨테이너 하나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운임을 절약하는 방식은 가급적이면 부피가 적은 상태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조립을 하는 공정을 하나 더 하더라도 이 하이큐브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식의 컨테이너를 동원해서 운임을 줄일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국내 통관 및 상품 수취 부분인데, 통관사, 그러니까 관세사라고 얘기하죠. 관세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머셜 인보이스,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서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요청을 한 청구서, 대금 청구서, 물대 청구서죠. 여기에는 이제 품목별로 수량 등등이 쭉 다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커머셜 인보이스와 이 패킹 리스트가 정확하게 일치되는지, 예를 들어서 커머셜 인보이스는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A라는 제품이 100개로 되어 있는데 패킹 리스트에 A자를 보면 99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패킹 리스트와 커머셜 인보이스가 완전히 일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사가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수취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선화증권,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 성분 분석표, 이런 것들을 통관사에서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항상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관에서 제출된 서류의 심사가 끝나게 되면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 통관사, 그러니까 관세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그 잘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세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냉정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세관에서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뭐 그 컨테이너 안을 봉인을 해제하지 않고 컨테이너가 올 때는 이제 그 생산자가 봉인을 하게 됩니다. 문이 중간에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봉인을 그 뜯지 않고 검사하는 것이 이제 엑스레이 검사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은 세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봉인을 해제합니다. 봉인을 끊고 그 육안으로 세관원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 서류와 일치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그 육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육안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세관에서 다시 봉인을 해주죠. 그래서 그 세관에서는 이런 엑스레이 검사 또는 그 봉인 해제를 해서 육안 검사를 한 다음에 그 통관을 해주게 되는데 통관이 그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그 관세사에서 이 통관에 관련된 부대 비용을 전부 지불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안 주겠죠. 그래서 그 관세사에다가 그 해외 운송 운임, 그러니까 이거는 해운사로 가야 되는 운임을 관세사에 보내면 이제 그 관세사가 해운사로 다시 그 운임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운송 운임과 관세, 만약에 그 이쪽에 그 원사지 증명이 없으면 이제 관세를 그 내야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무조건 냅니다. 부가세, 하역비 보관료, 하역비는 이제 그 항구에서 물건을 내리고 이것을 보세 창고로 옮기고 그 다음에 보세 창고에 보관한 비용 이런 것들이 그 다 청구가 됩니다. 이때 그 이 세관 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이 보관료가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관 검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 관세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관세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보관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역비 보관료까지 다 포함된 비용에다가 이제 관세사에서 그 통관이 되게 되면은 우리 집까지, 현장까지, 공사 현장까지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소요되는 국내 운송비까지 다 그 송금을 하면은 그것이 수취가 되면은 이제 통관사가 물건을 보세 창고에서 빼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물건을 받게 되면은 현장에 물건이 도착이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 봉인은 생산자가 한 봉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세관에서 유관검사를 해서 봉인을 해제했다가 다시 봉인을 한 세관 봉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지 간에 봉인을 확인하고 이 사진을 꼭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문을 열면서 적재 상태를 확인하는 동영상 하고 사진, 이 부분을 그 반드시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그 물건이 문제가 있을 때 클레임을 청구하려면은 이 증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 RCF 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역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물건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상됐을 경우에 그 손상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그거는 이 자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 됐으면 이제 상품을 끄집어내서 현장으로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용 샘플을 하셨으면은 그거를 국가 공인기관에 열전도요 실험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나중에 그 집이 완성이 된 다음에 사용 승인을 요청할 때 이 시험 성적서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질적으로 수입을 했던 그 과정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해운사를 잘 선정하게 되면 해운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회원사에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이 통관을 하고 뭐 주문을 하고 운송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그렇게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은 그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좋은 업체와 그 일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과정도 매끄럽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빌드블록사로부터 ICF 블록을 수입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